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 버리는 일은 누구나 두렵다. 라이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처음 받아들일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자. 혹시 지금 버리는 물건이 다시 필요해질까봐 걱정되지 않는가? 친구, 가족, 동료,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지 않는가? 정체성, 사회적 지위, 인생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겁나지 않는가? 나도 그랬다. 내가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떨 것 같은가? 나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내게 필요한 공간보다 3배는 더 큰 맨션을 소유하고 있다. 또 100가지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아직 버리지 못한 잡지가 한가득이다. 그런데도 잡다한 공짜 물건들을 사양하지 못해 쩔쩔맬 때가 많다. 까놓고 말하면 나는 아직도 미니멀리즘이 겁난다. 나처럼 겁부터 집어먹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 내 경험과 관점을 들려주려고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아붓는 유형의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 내 것으로 수용한 삶의 방식이나 이상을 이루려고 애쓴다. 때로는 그 노력이 지나칠 정도다. 나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를 세우고 완벽을 추구한다. 그런 까닭에 보통 사람보다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더 노심초사하며 이따금 크기가 작은 장갑을 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내 완벽주의 성향을 더욱더 괴롭히는 것은 미니멀리즘에 어울리지 않는 소유물을 지적하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아직까지 맨션을 소유하고 있는지, 중개소에 내놓았지만 좀처럼 팔리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다. 왜 앨런 에드먼즈 구두를 신는지, 자그만치 5년째 신고 있다. 어떻게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지, 머리 모양을 지적한 사람도 있었다. 등을 묻는다. 그들은 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미니멀리즘의 잣대로 자신들을 평가하리라고 지레 짐작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 남들 생각에 일일이 신경 써가며 피곤하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를 흔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나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만은 예외다. 깔끔하다고 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나는 아직도 내 인생에 줄여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입장을 타인에게 해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계속해서 되뇌는 중이다. 미니멀리즘에는 옳거나 그른 방식, 반드시 지켜야 할 인생의 속도 따위는 없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말하는 원칙도 없다. 미니멀리즘은 또 다른 삶의 여정이며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거기에 수백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한 온갖 물건을 내버린다고 생각하면 나도 오싹해진다. 또 이따금 내가 실패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하지만 나는 이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지만 벌써 이만큼 오지 않았는가.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삶은 왜 이토록 공허할까? 조슈아 앤 라이언.
행복이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난해해서 말로 설명하려면 정신이 멍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복잡한 관념, 즉 진정으로 행복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좀 더 단순한 인생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행복이 있었다. 결국 우리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행복이었다. 우리가 미니멀리즘에 대한 개념을 깨닫기 전, 그러니까 소박한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오하이오 데이턴에 살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공한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당시 사람들은 번듯한 청년들이 크게 성공해서 방이 많은 저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억대의 연봉, 고급 자동차, 최신 전자제품, 호사스러운 인생이 먼저 들어왔을 것이다. 얘들은 뭔가 깨달은 게 분명해. 얘들처럼 되고 싶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집 안에 넘쳐나는 물건들은 충분히 성공을 직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을 이룬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은 허상에 불과했다.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적 신분은 진짜가 아니었다. 우리는 온갖 물건을 소유하고도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많은 물건을 사들였지만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빚, 더 큰 불안감, 더 깊은 공포, 더 큰 외로움, 더 깊은 죄책감, 더 큰 압박감, 더 깊은 편집증, 더 깊은 우울이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었다. 가장 나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인생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망각을 향해 점점 작아지는 타원을 그리며 끝없이 떨어지던 그때에 우리는 우연히 미니멀리즘을 경험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미니멀리즘이 우리의 눈에 띄었다. 미니멀리즘은 어둠의 바다에서 발견한 등대 같았다. 우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정보, 더 확실한 길잡이, 더 큰 깨달음을 찾아 달뜬 얼굴로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졌다. 미니멀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관찰하고 공부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몇 달에 걸친 연구 덕분에 우리는 토끼굴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도 무한한 행복, 열정,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바라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미니멀리즘과 소박함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또한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해답은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것을 쌓는 데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으며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 깊고 그윽한 인생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는 한 행복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열정과 자유가 가득한 인생, 한 개인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타인에게 기여하는 인생을 통해서 말이다. 행복의 토대는 바로 성장과 기여다. 물질이 아니다. 매력적이거나 달콤하게 들리지 않아도 이것이 진실이다. 인간은 성장하고 타인에게 기여할 때 행복을 느낀다. 성장을 멈춘 채
타인을 도우려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인간은 돈, 권력, 지위,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사회적 기대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미니멀리즘은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생을 간소화시켜주는 도구다. 우리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물질의 과잉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행복하며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미니멀리즘에 동참해 보면 어떻겠는가? 가입비나 회비를 내야 할 필요도 없다. 행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듯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권리는 역시 마찬가지다. 물건은 물건일 뿐. 조슈아.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사라졌다. 28살의 내가 30살의 내가 사는 집을 보면 도둑에게 털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물건들이 다 어디로 증발해 버렸지? 내가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대체 어느 놈이 가져간 거야? 물건의 90%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28의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다 없어졌어. 사라졌다고. 그때의 나는 물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자동차, 옷, 전자제품, 내가 속한 소비 문화의 장식품들에. 하지만 사실 그 물건들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 28의 나는 병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후 2년 동안 많은 교훈을 얻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척 팔라닉의 소설 파이트 클럽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당신은 당신이 입고 있는 바지가 아니다. 내가 배운 교훈도 이와 비슷하다. 나는 내 물건이 아니다. 나는 내 청바지가 아니다. 나는 내 텔레비전이 아니다. 나는 내 자동차가 아니다. 나는 내 통장 계좌가 아니다. 나는 내 직업이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나의 내면이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감탄을 자아내는 일들을 해낸다. 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엄청난 일들을 성취한다. 나는 가끔 중요한 일을 잊기도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내 존재가 자랑스럽다. 나는 장점과 단점이 뒤섞인 인간이다. 나는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다. 물건은 물건일 뿐이다. 물건은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물건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인생에는 중요한 것들이 수없이 많다. 물건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겐 건강, 인간관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는 기여가 중요하다. 인생의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냥 살아낼 뿐이다. 매일 하루씩. 물론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간 건 아니다. 하룻밤 사이에 물건의 90%를 정리한 것도 아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나서 가진 물건을 한꺼번에 깡그리 없애진 않았다. 그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입지 않는 바지로 시작해 더 이상 맞지 않아 묵히고만 있던 옷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정리했다. 일단 물건 하나를 정리하자 내 인생의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쓸모없는, 되게 원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어째서 소유하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걸 샀지? 이걸 안 샀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을 처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물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나보다 이 물건을 유용하게 쓸 사람이 있을까? 나는 물건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했고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없앴다. 옷 한 짐, 가구 한 점, 한 번에 하나씩 기부하다 보니 어느새 갖고 있던 물건을 거의 다 처분했다. 지난주 집 안으로 들어서다 문득 내가 가진 물건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갖고 있던 물건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나는 행복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할 것이다. 잘 앉지도 않는 이 소파가 필요할까?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시계가 필요할까? 청바지가 이미 2벌 있는데 새바지가 굳이 필요할까? 이게, 저게, 그게 정말 필요할까? 물론 나도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죄악이라거나 잘못된 일이라거나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물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물건을 사들이는 데 쓰는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생각해보라.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지 생각해보라. 시간은 바로 우리의 자유다. 물건은 우리의 자유를 훔쳐간다. 그러므로 나는 도둑맞은 것이 맞다. 나는 내 물건에게 도둑맞았다. 내 자유를 도둑맞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건 나 자신이다. 나는 내가 내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텔레비전과 맞바꾼 것들. 조슈아. 뭐?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내 답은 간단하다. 예전에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나는 텔레비전 보는 걸 정말 좋아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게다가 가끔은 배꼽 빠지게 재밌다. 손가락 까딱해 리모컨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할 일은 끝이다. 하지만 텔레비전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무엇보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드는 비용은 그 효용을 훨씬 상회한다.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부터 생각해보자. 우선 수천 달러는 우습게 넘어가는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사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집에 평면 TV가 8대나 있다고 한다. 대체 그 돈이 얼만가? 또 매달 케이블 TV나 위성 TV 사용료를 내야 한다. 거기에 케이블 방송용 셋톱박스, 디지털 영상 녹화 장치, HD 서비스 이용료, 프리미엄 채널 이용료 등이 부과된다. 게다가 우리는 잘 보지도 않으면서 DVD나 블루레이를 사들이고 빌려온다. 빌려온 DVD를 보지도 않은 채 일주일 뒤에 그대로 반납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낭비를 그만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제대로 즐기려면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 멀티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 세계로 들어가면 얘기는 더 복잡해진다. 나는 매일 5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는 30대도 알고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잡아먹는 건 돈뿐만이 아니다. 금전적인 문제 외에도 텔레비전으로 인해 잃는 것은 많다. 텔레비전 시청은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앗아간다.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도 미국인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5시간 이상이라고 한다. 일주일간 35시간 이상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셈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텔레비전을 없애면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되찾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뒤에서 이야기하자. 게다가 텔레비전은 주의력을 분산시킨다. 때로 우리는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빨래를 개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안다. 텔레비전은 정신을 산란시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얻는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일을 끝내는데 오랜 시간이 든다. 텔레비전이 우리 시간을 더 잡아먹는 셈이다. 결과물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린다. 텔레비전을 보며 글을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숙제를 해본 적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으면서도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다.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도 조금씩 상실할 수 있다. 자각은 가장 귀한 형태의 자유다. 우리는 자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앗아간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 보면, 특히 혼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시간, 누군가의 인생에 가치를 더해줄 시간도 잃게 된다. 텔레비전 때문에 대화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잃어버린다. 소비만 해서는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우리의 창의성을 좀먹는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편하고 쉽다. 하지만 그게 가치 있는 일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라.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 해서 반드시 텔레비전을 없애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 라이언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로 결심한 후 케이블 TV 서비스를 끊었다. DVD와 비디오 게임도 없앴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없애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는 가끔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다. 나는 2009년에 텔레비전을 없앴다. 이후 가끔 다른 사람들과 시간 약속을 정해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자주는 아니지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영화가 있으면 친구 집을 방문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이런 식의 계획적인 텔레비전 시청은 수동적이지 않은 데다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고 인간관계를 강화시켜주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텔레비전을 침실 외의 다른 공간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정해놓는 방법도 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벗어나지 마라. 조금씩 바꾸고 싶다면 우선 일주일 동안만 텔레비전을 꺼보라. 플러그를 뽑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으라. 아니면 텔레비전을 종이로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절대 손대지 마라. 텔레비전을 없애거나 시청 시간을 줄인 후 되찾은 시간에 할 만한 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당연히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없애면 우선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텔레비전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좀먹는다. 돈, 시간, 주의력, 자각, 자유, 인간관계, 창의성을 앗아간다. 그 대가로 약간의 재미와 순간적인 위안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텔레비전은 마약과 같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없애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던 시간에 집안일을 정리할 수 있다.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운동할 수 있다.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비로소 인생에 집중하게 되었다. 조슈아. 나는 미니멀리즘 덕분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신경 쓰고 건강을 유지하고 열정을 쫓으며 한 인간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은 가끔 내게 왜 페이스북을 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 어떤 블로거들은 CSS와 HTML 언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나를 비웃는다. 사실 난 그냥 웹사이트에 가서 읽기만 할 뿐 웹사이트를 만들 줄은 모른다. 웹 디자이너들은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은커녕 그림판도 사용할 줄 모르는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곤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언젠가는 나도 페이스북을 할지 모른다. 언젠가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법을 배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웹사이트에 만족한다. 사실 우리 웹사이트는 디자인상을 받은 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멋지다는 칭찬을 받았다. 또 언젠가는 위에서 말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울지도 모른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일에만 온전히 시간을 들이려고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시간을 들여 천천히 과정을 음미하며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나는 매일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할 때는 동작 하나하나와 운동 그 자체에 집중하며 매 순간을 즐긴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운동할 수 있는 내 건강에 감사한다. 나는 친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헌신코자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에게 온 관심을 집중한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전화기를 힐끔거리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경청한다. 나는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상대가 청할 경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 무엇보다 나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 나는 매일 글을 읽고 쓴다. 이 일은 내게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글을 쓰거나 읽을 때 나는 과정에 집중한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쓰고 창조하고 기술을 익히고 글솜씨를 갈고 닦는 걸 즐긴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한다. 나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다. 싫어하는 일에 도전하는 게 아니다. 흥미를 돋우는 새로운 경험에 뛰어드는 것이다.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평범함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또 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여한다. 특히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수만 명의 독자들에게 글을 통해 기여한다.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독자들에게 더 적게 소유하고 더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소개할 것이다. 나는 또한 헤비타트나 무료 급식소 등의 자선 단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것이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친구를 도울 것이다. 일신의 영달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일은 내게 무척 중요하다. 바로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